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25학년도에도 예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4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항상 유형이나 방식이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그래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문제 1번은 제시문 다에 나타난 어떤 프랑스 혁명 선언문이 나왔는데요. 다에 나타난 어떤 보통은 현상이라든지 어떤 관점이라든지 어떤 인물의 생각 이런 것들을 주고 이거를 제시문 가와 나에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하라 또는 분석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에서는 제시문 A를 별도로 또 주고 이 제시문 A를 읽고 제시문 가의 관점과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제시문이 있고 제시문 가가 아까는 제시문 나와도 상반되는 관점을 이루었지만 여기에서는 제시문 A와도 다른 쟁점으로 상반된 관점을 이루어서 공통점, 차이점들을 찾아내주고 이것들을 설명하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주장 플러스 근거 이런 식으로 또는 논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서술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였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를 분석하고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전형적으로 도표 문제가 나옵니다. 도표형 문제가 3번에서 연세대학교는 등장하게 되고 4번 문제는 수링논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함수를 주고 그 함수의 어떤 최대값을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x를 구하고 그것의 의미를 제시문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문제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제 2-1번 이 도표형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 연세대학교에서 해설지를 예시답안은 1-1과 1-2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해설지는 상당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 해설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해설지를 참고해 가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접근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라고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여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2-1번 이 도표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풀면서 도표형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로직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를 분석하고 설명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시문 가와 나를 일일이 꼼꼼하게 읽으면서 독해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우리가 도표형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문 가와 나는 여기서 조금 키워드를 위주로 빠르게 짚어드리고 자세한 독해법이라든지 제시문을 정말 찬찬히 뜯어서 읽는 과정 같은 것들은 제 다른 해설 강의가 올라오면 이미 올라온 것도 있죠. 자세히 찾아보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일정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드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1번 이 도표형 문제를 보기 전에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시문 가와 나를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가 어떤 쟁점에서 상반된 관점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 우리는 인간 복제, 안락사, 사형제도, 테러리즘 등 수많은 도덕적인 문제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피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도덕적 행동,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도덕적인 요구가 발생한다.
도덕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할 요구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문제 상황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나오면서 1문단은 조금 도입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가 2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이 제시문 가의 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탐을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제시문 가의 제시문이 나타내는 내용이 어떤 철학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 문단에 보면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한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좋음이나 유용함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낳은 의지의 선함, 즉 선의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을 따지는 결과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의무 자체를 행했다는 또는 행하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그런 동기 측면에 집중하는 의무론을 옹호하는 제시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선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즉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하는 의지를 말하고, 다시 말해 선의지란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이다 라고 해서 선의지에 따라서 도덕법칙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아서 무조건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오직 도덕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아서 도덕적 행위를 행위할 때만이 그 행위가 도덕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3문단을 읽기 위해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이 아닌 의무론을 제시했고, 선의지가 우리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문 3문단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구, 두려움이나 동정심 등의 감정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해서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전제가 드러나고 있고요. 도덕법칙을 명령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연적 경향성은 극복의 대상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령으로서 도덕법칙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도덕법칙을 실질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명령으로서 그것을 조건이라기보다는 도덕법칙을 행하는 어떤 방식, 그것을 명령으로서 강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자연적 경향성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령으로 강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법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자연적 본능을 따르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오직 선의지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인 행위이다. 라고 하면서 선의지와 자연적 경향성을 대척점에 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명령을 도덕적 명령은 무조건적인 그 자체로 목적인 성격을 띈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네요. 선의지에 따른 도덕법칙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은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고, 자연적 경향성은 우리에게 극복의 대상이고,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주어졌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3문단에서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이성적 존재란 자기 의지의 모든 주관적 규칙을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생각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성적 존재이기에, 이성적 존재란 그러니까 주관적 규칙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주관적 규칙을 통해서 보편적 도덕 법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규칙에서 출발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성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관적 규칙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규칙이고, 보편적인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법칙으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능이 나와 있고요. 그것은 주관적 규칙을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수립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서 쫙 이성적 존재가 의지에 의해 스스로 수립한 보편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부과된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성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성적인 존재가 자기 의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를 활용해서 한마디로 보편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적인 의지를 갖는다. 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성격을 통해서 인간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다. 즉, 의지에 자율이 있다라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제시문을 딥하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도표 분석이 어떤 메인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제시문 나는 보면 이제 최재천 교수님의 어떤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유전자 결정론을 받아들이고, 그 유전자 결정론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도덕적 딜레마 또는 도덕적 어떤 회의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시문 가는 칸트의 의무론이고요. 의무론이고, 인간은 선의지를 통해서 도덕적인 법칙을 선의지를 통해서 도덕적 법칙을 준수하는 도덕적 행위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에 존재로서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법칙에 복종한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법칙이란 거는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것이기에 인간의 의지는 자율적이다.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최재천 교수님의 제시문 나를 보면 중간에 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문장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쫙 봤을 때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었다.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찾았나를 설명하는데, 유전자의 관점에 따르면 살아 숨쉬는 우리는 사실 DNA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존재다.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론은 우리가 결정론이란 것은 모든 것이 사전에 선결정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정론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최재천 교수님은 개미들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서 개미들도 인간들도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행동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황홀감을 느꼈다가 다시 또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회의감을 느끼게 된 이유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라고 하면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는 그 회의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정돼 있고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열심히 살아야 되나 라는 회의감을 느꼈는데, 그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게 된 계기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을 통해서 세상의 의미를 정립했는데,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유전자의 기계, 유전자로 인해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라는 걸 인정해. 수용해. 유전자 결정론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그 결론,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이런 결론들을 수용해. 하지만 지금 없어져도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그만큼 미미해. 하지만 굳이 없어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상황에 온 힘을 다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을 수용하고 그 유전자의 한계 안에서 본인이 욕심을 부리며 아등바등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계 안에서 본인이 한계 안에서 본인이 이런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면서 이 유전자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추구할 수 있는 것만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 수용과 그리고 이제 한계 안에서 최대한을 실현하면서 또 온 힘을 다하고 즐기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칸트는 인간의 어떤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어떤 욕구라든지 경향성을 최대한으로 누리고 활용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태도적인 면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라는 그 전제가 제시문 가와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수립한 법칙에 복종한다는 이 가의 내용과 이 자유의지의 유무에 대해서도 대척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적인 태도의 측면에서도 유전자의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모든 상황에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나 경향성을 누리고 추구하면서 살자. 라는 어떤 실천적 측면에서도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는 게 제시문 가와다의 관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칸트의 의무론 대 유전자 결정론이 가와다의 관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시 제시문 라의 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 두 개와 그림 하나가 나오는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표가 나오고 보통은 연세대학교 문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이 표를 분석하시오 하고 두 개의 다른 집단을 일반적으로 줍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하고 두 개의 그룹을 줬으니까 이 문제의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와 B 그룹을 각각 가와 나의 관점에 각각 대응을 시키라는 겁니다. 각각 A그룹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 B그룹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한다 라고 매칭을 시키라는 것이고, 여기서 제시문 라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 우리가 그 매칭을 시킬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나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해서 의지, 여기서는 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이니까 자율적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자율적 의지를 믿는 그룹이 A그룹이고, 반면 B그룹은 나의 미래는 나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해서 타고난 재능이란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 라고 해서 이 B그룹은 나의 유전자 결정론을 대변하고, A그룹은 칸트의 도덕적 의무론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자율적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 라고
A와 B그룹을 각각 가, 나의 관점과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표를 봤을 때 A그룹은 가의 관점을 대변하고 B그룹은 나의 유전자 결정론을 대변하는데 이런 관점의 차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두 그룹이 왜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개발 시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추론해서 해석도 덧붙여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제시문에 그냥 표에 나타난 수치를 묘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원인을 정말로 제시문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해석한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그룹은 칸트의 도덕적 의무론에 대응하는 그룹이고 이들은 공동체 봉사 시간이 자기개발 시간보다 많습니다. 자기개발 시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자연적 경향성, 욕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간이고 공동체 봉사라는 것은 어떤 의무, 강제라고 공동체 봉사라는 게 그 자체로 강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무,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의무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공동체 봉사 시간이라고 우리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도덕적 의무론에 대응되는 각 A그룹은 공동체 봉사 시간이 자기개발 시간보다 많았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들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이를 의무로서 또는 강제로서 스스로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봉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B그룹은 유전자 결정론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의 도덕성도 유전자의 틀 안에 있다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아까 최재천 교수님이 결론부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처럼 이들은 인간의 욕구나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며 도덕적 의무감은 자기적인 개념이다. 자기적 개념이고 어떤 사실은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적 개념이고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한된 중요성만을 부여한다. 아까 제재천 교수님이 나의 모든 상황에 온 힘을 다하고 즐기면서 하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 온 힘을 다하고 즐기면서 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담담히 가고 욕심을 부리며 더 많은 무엇을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아등바등하지 말자.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어떤 도덕적인 것도 전부 다 그냥 실체가 없는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그것에 너무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자. 감각적인 만족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B그룹이 자기개발 시간이 더 많았다라고 우리가 이런 경향성의 이유를 추론해서 덧붙여주면 도표를 더 깊이 있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표 1을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 메모를 살짝 지우고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 1에 A그룹은 칸트의 의무론과 대응하는 사람들, B그룹은
유전자 결정론과 대응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표 2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 2에는 A1 그룹과 A2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A1 그룹과 A2 그룹이 나오고 방침 변경 전과 후의 조사 결과라고 나오는데 방침이란 게 어떤 방침일까라고 해서 봤더니 교육당국은 이거를 확대를 하면 여기 교육당국은 다시 볼게요. 교육당국은 2022년부터 공동체 봉사 시간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입시 정책에서 이 공동체 봉사 시간을 빼기로 평가 요소에서 빼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로 전과 후로 A그룹, A1 그룹과 A2 그룹이 어떻게 됐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A1, A2 그러니까 둘 다 A그룹에서 갈라진 것 같은데 위에 보면 A그룹 학생들의 월평균 공동체 봉사시간, 월평균 자기개발 시간을 다시 조사해서 변경 후에 상위 50%인 학생들을 A1 그룹으로, 얘네가 상위 50%이고 얘네가 하위 50%, 공동체 봉사시간이 많은 애들과 적은 애들로 구분을 했다라고 해서 많은 애들과 적은 애들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해서 두 그룹의 차이를 분석을 해보라는 문제였습니다. 표 2는 차이를 분석을 해보면 일단 공통점 먼저 한번 볼게요. 공통점은 둘 다 A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신봉하고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도덕법칙을 수립해서 지킨다 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나, 변경 후에 둘 다 공동체 봉사 시간이 줄었어요. 둘 다 공동체 봉사 시간의 감소를 보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보이는데 이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얘네는 둘 다 자유의지를 믿는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따른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봉사 시간이 둘 다 줄어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공동체 봉사 시간을 도덕적 의무로 생각하긴 했는데 우리가 대학 입시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자 이들은 의무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시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자 이 공동체 봉사 시간을 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칸트가 말한 도덕적 의무감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이런 행위를 도덕법칙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덕법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만은 아니고 수단적 가치로 여기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원인을 추론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둘 다 A1 그룹, A2 그룹 둘 다 공동적으로 공동체 봉사 시간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A1 그룹과 A2 그룹은 A1 그룹은 그래도 공동체 봉사 시간이 조금 더 많은데 A2 그룹은 이제 방침 바뀌니까 갑자기 자기개발 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A2 그룹이 이런 공동체 봉사를 도덕 법칙으로 수립하긴 했지만 아직 선의지가 칸트가 말한 그 선의지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수단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측면이 A2 그룹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의무감의 성격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 봉사 시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인 차이점 A1보다 A2 그룹이 A1에 비해서 공동체 봉사 시간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 결국에 자기개발 시간보다 더 적게 되었다라는 객관적인 차이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제시문 가에서 나온
도덕 법칙을 도덕 법칙에 수단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수단적인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체 봉사 시간이 이렇게 더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라는 거를 우리가 분석을 추론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 1번 그림 1이 조금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그림 1번 생활의 즐거움 정도를 나타냈는데 A1, A2 그러니까 A1 그룹이 있고 A2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어요. B 그룹은 가장 생활의 즐거움이 높습니다. A1 그룹, A와 A1 그룹, A1 그룹 변경 후는 만족도가 같아요. A2 그룹은 변경 전과 후에 변경 후에 요 생활의 즐거움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B 그룹은 증가한 A2 그룹보다도 더 만족도가 즐거움이 높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추론해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A1 그룹과 A2 그룹의 여기서 나타난 차이,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감에 덜 얽매이고, 도덕적 의무감을 이제 수단적 가치로 여기고, 그래서 덜 얽매이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자연적 경향성, 욕구, 그 칸트가 거부 대상으로 삼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한 A2 그룹이 결과적으로 즐거움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즐거움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고 하고 이런 태도가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감이 적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나 감각적 만족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A2 그룹이 더 컸기 때문에 이 그룹은 즐거움의 지수가 더 커졌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B 그룹은 변경 후에 A2 그룹보다도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장 생활의 즐거움이 높은데 이들이 이런 이유는 이들은 유전자 결정론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감각과 욕구의 충족을 욕구의 충족에 무게를 많이 둔다. 그리고 이런 것들 외에 어떤 도덕이라든가 의무 같은 것들은 상대적이고 사실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은 발명된 것일 뿐이다.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의 결과일 뿐인데 우리가 마치 도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의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감각과 욕구의 충족에 더 자연스럽게 더 비중을 많이 높이게 되고 이런 삶의 태도가 더 높은 욕구의 충족과 그런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관의 차이에 따라서 즐거움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 도덕적 의무감의 속박이 덜하고 그리고 욕구 충족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그룹일수록 더 만족도가 더 높았다라고 우리가 이런 생활 태도와 윤리관과 그리고 어떤 즐거움 또는 행복 이런 감정 상태가 생활의 즐거움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룹의 A그룹과 B그룹의 차이 그리고 A그룹과 B그룹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A1과 A2의 차이 교육의 도덕적 의무를 상대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러니까 감각적
감각의 충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A2그룹이 더 만족도가 높았고 B그룹이 더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나타내면 충분한 분석이 될 것인데요. 근데 어떤 제가 질문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되게 너무 양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윤리관의 차이에 따라서 윤리관의 차이가 생활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윤리관에 따른 생활의 즐거움으로 이제 그런 이렇게 엮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요 기계적으로 요 도표 수치만을 보고 되게 좀 피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분석을 해서 이것도 맞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것도 뭐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진짜 전혀 틀린 소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제 의도와는 조금 비껴간 약간은 딴소리 같은 조금 무익적인 기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가만 보자. A1은 변경이 되었는데도 만족도가 안 변하네? 근데 A2는 변경되니까 만족도가 변해. 그러니까 자기 개발 시간이 늘어나면 만족도가 늘어나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구나, 둘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기 개발 시간과 만족도의 그런 통계적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지표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A2 그룹은 자기 개발 시간이 늘어나니까 만족도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는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 얘네 둘은. 근데 A1 그룹에서는 얘도 만족도가 자기 개발 시간이 증가했는데 만족도가 안 증가했어. 그러니까 얘는 원칙이고 얘는 예외적으로 안 증가한 케이스야. 양의 상관관계가 예외도 있네. 이렇게 원칙과 예외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본인이 조금 이제 추가적인 논점을 잡아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더 가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제 그동안의 연대 논술 밝혀왔던 그리고 경향성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그것은 무익한 기재이고 조금 논점에서 비껴간 논점 일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 개발 시간이 늘어나면 이 만족도가 늘어나냐, 이런 통계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라,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요. A1과 A2 그룹이 윤리관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고, 더 나아가서 B그룹은 윤리관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고, 그 자연적 경향성에 대한 욕구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보였기에 그 태도의 차이가 만족도의 차이로 귀결되었을까라는 윤리관과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구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일부러 A1은 이렇게 똑같게 맞춰 놓은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2024학년도나 2023학년도 그 이전 이런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도 연세대학교에서 해설해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이런 통계 자료들은 출제 의도에 맞추어 변형한 또는 가공한 통계 자료입니다. 라고 출제 의도에서 뭘 묻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자료입니다. 라고 연세대학교가 공식적으로 해설을 발표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에서 말한 내용이 윤리관의 차이에 따른 차이를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었으니까 그 윤리관의 차이와 어떤 실제 즐거움의 차이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라는 그 윤리관대 즐거움의 문제로 가야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수치만 딱 놓고 봐서 자기 개발 시간과 만족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 기계적 계산 문제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이 표 1과 표 2까지도 잠시만요. 네. 다시 열어보면 표 2까지도 아주 잘 분석을 하셨을 겁니다. 이 두 개는 잘 분석을 하셨을 텐데, 다만
요 표 1과 표 1, 표 2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공동체 봉사 시간과 자기계발 시간이 이렇게 양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차이의 이유가 이런 공동체 봉사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들을 이제 도덕적인 자유 의지를 통해서 도덕적인 법칙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제시문에 나온 정보를 끌어내서 설명을 하는 부분하고요. 표 2에서도 자기계발 시간과 공동체 봉사 시간이 이렇게 변한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A1, A2 그룹이 도덕적 의무를, 도덕적 법칙을 그러니까 어떻게 여겼는가, 수단적으로 여겼는가, 아니면 목적으로서 여겼는가, 그리고 욕구 충족에 대한 관점이 어땠는가 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서 넣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빼먹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표를 분석할 때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묻고 싶은 게 뭘까라는 출제 의도를 파악했을 때 A1 그룹과 A2 그룹, B 그룹은 각각 윤리관이 다르고 특히 욕구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래서 그 욕구에 대한 관점 그리고 도덕적 의무감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욕구 충족을 더 자연스럽게 하는 집단일수록 그렇게 더 중요시하는 윤리관을 지닌 집단일수록 생활의 즐거움이 높다. 이렇게 나타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A1의 원 그룹에서 변경 전과 후에 공동체 자기계발 시간이 늘었는데도 뭐 행복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부러 A1 그룹과 A2 그룹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것이지 요거를 가지고 너무 지엽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통계적인 소양을 여기서 막 드러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옆뒤로 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해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세대학교 도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했고요. 다른 문제들도 특히 이제 수리 논술 같은 부분들도 인문 논술에서 나오는 수리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히 수원, 수투 그리고 확통 정도 내에서 대부분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이니까요. 질문을 주시거나 조금 또 추가로 해설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런 수리 문항도 같이 해설을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어떤 반응들로 제게 좀 힘을 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입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 입시에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